자, 여러분 교재에 그 내부 수익률법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는 인터널이거든요. 그리고 레이트 우리가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입니다. 그래서 IRR법 약어로서 우리가 또 사용을 하는데, 자, 이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은 이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럼 또 시험 문제는 당연히 내부 수익률 개념을 또 많이 묻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 내부 수익률의 이 개념을 많이 묻는데, 우선 내부 수익률 개념 보면은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아까 PV라고 우리 약으로 쓰고요. 또 이 현금 유출, 부동산 투자로부터 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우리가 유출에서의 현재 가치를 현재 투자한 금액 I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일치시키는, 이렇게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서로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은 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우리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점, 이걸 주의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수익률인데,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자, 여러분이 12월 31일에 있어서의 현금 유입, 자, 12월 31일에 현금 유입이 6,000원이다. 6,000원. 자, 1월 1일에 현금 유출. 자, 현금 우리가 유출이 얼마? 투자 금액이 5,000원이다. 5,000원. 예? 5,000원이다. 자, 그러면 1월 1일 우리가 현재 투자 금액이 5,000원인데 투자로부터 1년 후죠. 현금 유입이 우리가 6,000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얼마? 현금 유입이 얼마 나오죠? 우리가 6,000원이잖아요. 현금 유입이 6,000원입니다. 6,000원을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겠죠? 할인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어떻게 1년이니까 1승이죠. 1승. 자, 그러면 이쪽이 바로 1 플러스 할인율이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은 5,000원인데, 그럼 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 M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럼 양변에 이제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양변에 1 플러스 M을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또 괄호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우리가 5,000원 더하기 M 곱하기 5,000원이 되겠죠. 자, 그럼 6,000원에서 5,000원을 빼니까 이 1,000원입니다. 이 1,000원은
N 곱하기 5,000원이 되고, 양변에 5,000원으로 나눠주면 내부 수익률은 5,000원 분의 1,000원이 됩니다. 5분의 1인데, 자, 내부 수익률은 퍼센티지로 하겠죠. 수익률이니까 100을 곱해주죠. 퍼센트로 가야 되니까. 5분의 1에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죠? 20%. 내부 수익률은 20%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문제, 또 2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는 문제는 또 24회 시험에 또 계산을 했어요. 개념 원리를 알아야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자, 항상 또 현재의 가치입니다. 이런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그럼 서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으면은 순현재 가치는 PV에서 I를 뺀 건데, 서로 같으니까 순현가는 제로가 돼요. 순현가가 제로가 될 때 이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은 겁니다. 순현가가 제로가 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우리가 보시면은, 자, 순현재 가치가 주어졌을 때 플러스, 우리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인데, 자, 투자한 A의 순현가 곡선이 나와요. 자, 투자한 A의 순현가 곡선인데, 자, 여기는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M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R로 표현하는데, 자, 이 그림에서 순현가를 0, 이 0으로 만드는 이 할인율이죠. 순현가를 이 0으로 만드는 이 할인율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내부 수익률이면서 어떻게 순현가가 0일 될 때는 이 내부 수익률 자체가 또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이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될 수익성 지수를 배우거든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PI인데, 이것은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럼 나눠주니까 얼마? 여기가 같으니까 서로 1이 돼요.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작년 시험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순현가가 제로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요걸 출제했어요. 여러분, 요게 0이면, 순현가가 제로면 PV와 I가 서로 같거든요. 같으니까, 요게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1이 돼요. 이 지문을 또 작년 또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거예요. 요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 저번 주에 배울 때 투자 안,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을 배웠지만은,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내부입니다. 그래서 투자한 그 자체 내부. 자, 투자한 그 자체 우리가 내부에서 장래 우리가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 자체는 이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수익률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죠. 이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할 것이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죠.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기준, 이것도 한 4번 정도 출제했죠. 내부 수익률 개념, 투자 의사결정 기준 또 우선 확인을 한번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교재에 또 190페이지 보시면은 수익성 지수법이 이제 나오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세 번째 수익성 이 지수법을 우리는 profitability,
P, 인덱스에서 PI법이라고 해요. 자, 이 수익성 지수법은 우리가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아요. 자, 이 투자안들에서의 순현가는 다 같다. 자, 이 투자안들에서의 순현가는 같은데, 이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같은데, 이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시험에 보면은 꼭 우리가 이게 꼭 네 가지로 출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보면은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 D 투자안 이렇게 꼭 네 가지로 출제를 하는데 이 순현재 가치가 1억 원이다. 자, 여러분이 순현가가 전부 1억 원이면 다 0보다 크죠? A, B, C, D 순현가가 전부 1억 원이면은 뭐보다 커? 0보다 전부 크니까 투자를 다 채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걸 선택할 거냐, 그치? 투자를 다 할 수 있는데 선택 어렵죠. 이때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 I 요게 다를 경우인데 A는 5억 원 투자를 했고 우리가 B는 10억 원 투자했고 C는 15억 원 투자했고 D는 20억 원 투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순현가는 다 같으니까. 그럼 투자 금액이 적은 뭐를 선택을 할 거다. 여러분은 A를 선택을 하겠지. 예? 투자 금액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는 이 수익성 지수 우리가 PI죠. 수익성 지수 PI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준 것을 말합니다. 이게 수익성 지수인데 이 수익성 지수가 여러분이 1보다 크면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요 1을 가지고 판단해요. 1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1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문제는 수익성 지수는 또 뭐를 기준으로 0이 아니라 1입니다. 0을 기준으로 투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주의해 두셔야 돼요. 수익성 지수의 개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한번 구해볼까요? A. 자, 그럼 A는 순현가는 PV에서 I를 뺀 건데 지금 순현가는 1억 원이고 이 I는 지금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러면은 PV는 얼마 나오죠? PV는 넘어가면 5억에 1억 대주니까 얼마? 6억 원이 나오죠. 6억 원. 6억 원.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얼마? 수익성 지수는 PV 5억 원을 뭘로 나눠주면 I가 얼마죠? 우리가 투자금액 PV는 6억 원이고 I가 얼마? 5억 원이죠. 6억 원을 5억 원으로 나눠주면은 1.2가 돼요. 1보다 크니까 투자를 하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투자안이 B, C 투자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법은 다른 투자안과 비교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상대적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이 상대적인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자,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뭐 계산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92페이지 보시면은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순현가법으로 타당성 있는 투자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내부 수익률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준거로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재투자 할인율로서 순현가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기대 수익률인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의 극대화 측면인데, 자, 부의 극대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193페이지에 이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보시면요. 얼마 있죠? A의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얼마? 우리는 가용자금이 얼마인 경우에 1억 원인 경우 나오죠. A 중간에 만약 가용자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이 1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했어요. 그러면 가용자금이 1억 원으로 한정되는데 그 표 보세요. 193페이지 표 보면은 그 표에서 만약 순현가법을 적용하면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순현가법을 적용한다. 표 세 번째 칸 봅니다. 순현가가 가장 큰 것부터 갑니다. 순현가가 가장 큰 거 뭐죠? C.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게 990만 원 뭐? A. 그 다음에 큰 거는 D. 그 다음에 B. 순현가법이 큰 순서로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순현가법은 그렇고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돼요? 내부 수익률법 또 네 번째 칸 갑니다.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거 얼마죠? 19.1%인 B. 또 두 번째 17.9%인 A. 그 다음에 뭐죠? D.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필요 자금이 투자 금액인데 A는 얼마? A는 우리가 5천만 원이고 B는 3천만 원이고 C는 8천만 원이고 D는 4,5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CA. 자, C를 우선순위에서 C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A를 선택하는 조합을 채택을 하면요. 이 8천, 5천 다니까 1억 3천만 원이에요. 가용자금 1억 원을 초과하니까 선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C와 D 조합하니까 또 1억 2,500만 원은 또 1억 원 초과해서 안 돼요. 또 CB 조합은 또 1억 1,000만 원이니까 1억을 초과해서 안 돼요. 그러면 CA, CD, CB 조합은 안 되니까 C는 투자 조합에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선택해야 돼, 이제? C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볼 때 그럼 A 와야지. 그럼 AD 하면 얼마? 9,500만 원이니까 선택할 수 있죠. 그럼 AD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B까지 들어가면 얼마? AD, B까지 들어가면은 1억 2,500 하니까 안 돼. AD만 선택이 가능한데 이때 A는 얼마? A는 순현가가 얼마죠? A는 순현가가 990만 원이고 그리고 D는 순현가가 얼마죠? D는 순현가가 882만 원이에요. 882만 원을 더해줬더니 얼마 나오죠? 두 개 더해줬더니 1,872만 원이 나오죠. 자, A의 순현가와 D의 순현가를 더해줬더니 A와 D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1,872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B는 얼마죠? B는 3천만 원, A는 5천만 원, D는 4,500이니까 여러분 BA는 8천인데 D까지 들어가면은 1억 2,500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리만 선택해. 가용자금 1억 원에서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할 때는 BA를 선택해. 자, 순현가법은 AD를 선택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BA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B는 얼마? B는 순현가가 얼마죠? B의 순현가는 650만 원. 여기 B의 순현가는 650만 원. A의 순현가는 얼마죠? 990만 원. 더해줬더니 얼마가 나오죠? 1,640만 원이 나오죠. 자,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1,640만 원이 나오지만 순현가법을 적용했더니 1,872만 원 나오니까 어디가 불을 극대화해? 순현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 적용하는 것보다 더 금액이 크잖아요. 불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의 불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 순현가법이다. 그 얘기겠고. 자, 그리고 복수의 내부 수익률 나오죠. 자, 여러분 아까 요 수식 보면요. 내부 수익률 요 계산 보면은 지금 요게 1승이니까 M이 하나 나오는데 만약에 요게 몇 년?
3승이 놓으면 3년 후를 따질 때면 3승이면 M이 몇 개? 3차 방정식이니까 M이 3개 나오죠. 그럼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면요. 그 복수의 내부 수익률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판단할 거냐. 내부 수익률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이때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순현가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요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나온다? I, 우리 복소수 허수가 나올 수 있어요. 허수 단위. 요거는 허수가 나오면 대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허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이때도 내부 수익률법 적용이 안 되고 순현가법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허수의, 이 I라는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 이 지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3가지 배웠죠.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수익성지수법은 순현가법을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을 응용한 표 계산 문제를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이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관련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매년 출제되니까 잘 정리를 우리가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림세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어림세법을 보시면은, 자, 어림세법. 어림잡아. 여러분이 우리 대충 계산을 할 때 어림잡아 하잖아요. 그래서 어림잡아, 규모가 작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간단히 판단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어림세법은요, 투자 전체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첫 해만 따져요. 그러니까 투자 전체가 아니라 뭐만 따지죠? 첫 해만 따집니다. 그래서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입과 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첫 해만 따지고 있다. 첫 해. 간단히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첫 해만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처분 시의 자본 이득 고려하지 않아요. 뭐만? 첫 해에 현금 수지, 한 해의 소득 기준에 한 해의 소득만 기준하지 처분 시의 자본 이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어림세법은요, 2가지가 있거든요. 어림세법은 여러 가지 형태의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승수법이 있고 또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수익률법 2가지로 나눠봅니다. 자, 이때 승수의 개념과 그러면 이 승수법에서의 승수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이 수익률법에 있어서의 이 수익률의 개념이 뭐냐? 이걸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이 승수는 투자한 금액, 이 승수는 투자한 금액을 수익,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승수 값은 작을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수익률은 이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로 뭐는 수익률은 어떻게 돼? 반대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죠. 승수값은 작을수록, 자, 승수값은 우리가 작을수록 유리하고 수익률 값은 높을수록 유리한데 요 2가지를 곱하면 얼마죠? 승수와 수익률을 곱하면 1이 돼요. 승수와 수익률을 곱하면 1이니까 곱해서 1이 되면은 두 수식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에 있다. 두 수식은 우선 역수.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현금 수지 측정에서 우리가 배우셨던 기억나는 게 뭐가 나오죠? 조, 순,
전, 후, 암기 아까 하라는 부분이잖아요. 조순, 전후. 근데 조는 두 가지 있었잖아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입니다. 예? 그래서 조, 소득, 승수가 있고 또 순소득, 승수가 있고 전은 세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승수 앞에 있는 요거죠. 승수 앞에 있는 요 값, 조순, 승수 앞에 있는 조순, 전후는요, 다 요 수익이야. 분모인 수익. 그럼 분모인 수익이니까 전부 뭘로 들어가면 돼? 요거. 전부 분모로 가면 돼. 분모. 그런데 요 두 가지는 뭐를 대상으로 하냐 하면요. 총투자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이 총투자한 금액을요. 지분투자액으로 출제를 24회 시험에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총투자한 금액입니다. 총투자한 금액. 그럼 총투자한 금액은 뭐죠? 자기 자본, 내 돈에다가 뭐 타인 자본, 대출금 더해주면 되겠지. 이게 총투자한 금액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총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입니다. 자, 총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인데 이 10억 원을 조소득이 2억 원이다. 그러면은 총투자한 금액 10억 원을 조소득 2억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5년 걸린다 얘기입니다. 5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소득 승수 관련해서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본 얘기죠.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개념. 조소득은 두 가지 있어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역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비율분석법에 보면은, 자, 여러분이 어림세법 다음에 배우게 될 우리가 비율 분석법에 보면은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나와요. 자, 이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비율분석법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나와요. 총자산 회전율. 자, 이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 자, 투자된 총자산 또는 총투자한 금액이거든요. 자, 투자된 총자산, 총투자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한 금액은 결국 부동산 가격인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소득과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아닙니다.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겠죠. 자, 17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한 용어죠. 총자산 회전율. 자, 역수는 조소득 승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 자, 그럼 순소득 승수는 뭐죠? 자, 총투자한 금액은 10억 원인데 여러분 순소득은 뭐를 줄임말? 순영업소득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또는 순수익이라고 해. 순소득은 순영업소득, 순수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순영업소득을 1억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총투자한 금액 10억 원을 순영업소득 얼마? 1억 원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소요된다. 그래서 총투자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또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해요.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한다. 이 총투자한 금액을 순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자본회수기간이라고 말하고요. 역수는, 자,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우리가 수익률법에 뭐라고 하냐면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종합환원율이라고도 하고 자본환원율이라고도 해요. 자,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역수. 자, 세전현금수지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게 이거 배우셨죠? 자, 여러분이 앞에서
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죠?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대출금. 여러분, 순영업소득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은 뭐가 나와요? 세, 전, 현금 수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현금 수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부채 서비스액, 뭐 타인 자본에 대한 첫 해에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 원리금 상환액을 요걸 지불해버려요. 지불하니까 타인 자본을 대가, 원리금 상환액을 지불하니까 뭐만 남아요? 자기 자본만 남아요. 그래서 세전 세후는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되니까 이때는 총투자액이 아니라 뭐죠? 지분투자액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24회 시험은 또 요걸 뭘로 출제한 거예요? 또 지분을 뭘로? 총으로 출제한 거지. 예, 말을 바꿨죠. 총과 지분을. 그래서 지분투자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는 총투자액을 대상으로 하고 밑에 세전세후는 뭐를? 지분투자액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분투자액을 세전현금 수지를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 역수는 지분배당률이라고 하죠. 역수는 지분배당률 또는 지분환원율이라고 돼요. 지분배당률 또는 지분환원율. 이 지분환원율을 세전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자, 지분환원율을 세전수익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여러분 용어가 어려운 게 어디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운 게 요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걸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하는데 올해 또 출제가 또 됐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또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거든요. 어림세법. 또 올해 또 출제되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또 되겠죠. 자, 비율 분석법도 우리가 용어가 4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계산 문제 출제했는데 하여튼 또 우리가 비율 분석법도 또 매년 또 출제가 되는 용어인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용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그 4가지 용어를 배우는데 자, 여러분 교재 196페이지 보시면은 4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 뭐가 있어요? 네? 대부 비율. 여기 또 시험에 많이 내죠. 대부 비율. 요거는 매년 출제하죠. 여러분 대부 비율을요. 용어가 진짜 많아요.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또 뉴스나 신문에 여러분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요거거든요.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담보 인정 비율. 이 용어를 뉴스 신문에 많이 나오고요. 요걸 우리 보면 론 투 밸류거든요. 무슨 얘기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인데 요걸 약어로 우리는 꼭 시험 문제 낼 때는요. 괄호 안에 요게 꼭 여러분 괄호 안에 요걸 꼭 내거든요. 괄호 안에 LTV라는 용어가 꼭 괄호 안에 나와. 괄호 안에 이 말은 결국은 대부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죠. 밸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뭐가 론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60%라 하면 얼마? 60%라 하면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다.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인데 60%면 얼마? 대부 비율 60%면 여기 0.6이다. 60%. 그러면 부동산 가격 10억 중에서 최대 얼마까지? 60%인 6억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여러분 소득과 관계없어. 여러분 소득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 주는데 60%면 최대 60%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한 3번 출제했죠. 뭐를? 요걸 3번 출제해서 지문 속에
작년에도 또 나왔죠. 재작년도 나오고 25, 26회 또 우리 영속 나온 용어죠.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있어서의 시장 가치를 기준합니다. 부동산 가격 기준 또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게 바로 대부 비율이다. 부동산 이 가격, 부동산 자산의 시장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게 바로 대부 비율. 그 지문을 벌써 3번 출제했습니다. 대부 비율 중요한 용어죠. 그러면 대부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면은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져요.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제때 못 갚는 채무 불이행 시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6억을 해줬거든요. 60%면 6억까지 가능한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로? 5억 원으로 하락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5억에 6억 되니까 몇 프로? 120%가 돼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요,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0년에 일본의 부동산 가격 대폭락으로 해서 대부 비율이 120% 넘었거든요. 또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전 세계 금융위기 올 때도 뭐다? 미국의 대부 비율이 또 12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가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서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대부 비율 용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꼭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총부채 상환 비율. 여러분, 대부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하잖아요. 시험에 하여튼 많이 출제하죠. 총부채 상환 비율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출제하기도 해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 2년, 작년과 재작년은 이 용어 나왔죠. 여러분, 차주는요, 차주는 차입자입니다. 여러분, 차주는 차입자, 대주는 대출자. 그럼 차주는 차입자인데, 이 차의 주에 뭐와 관련돼 있다? 차주, 차입자의 뭐와 관련돼 있어요? 상환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차주의 상환 능력이다. 이걸 또 우리 약어로 꼭 또 쓸 때 관로 또 DTI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DTI. 그래서 debt, debt to 우리가 income이죠. 그래서 DTI 뭐죠?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 이렇게 소득에 대한 우리가 부채의 비율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건 뭐죠? DTI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차입자의 연간 소득. 자, 여러분,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얘기죠. 응? 자, 이 두 시험 문제를 보면요, 시험 문제는 지금 계속 LTV와 DTI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벌써 이게 한 5번은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내요. 시험 문제.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를 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요, 문제 2문제에 걸쳐서 출제. 계산 문제 하나, 또 이론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주의할 것은 요 DTI는 뭐를 기준한다? 뭐를 기준? 소득 기준입니다. 차입자의 뭐를 기준한다?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없으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져요.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요 두 가지죠. 지금 원래 2월 1일 규제하면서 이게 60% 50%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프로? 70% 60%였죠. 자, 잘 알아둬야 될 용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자, 또 출제 또 많이 되는 용어. 22회, 23회, 24회, 또 3회 영속도 최근에 보니까 22, 23, 24 최근에 3번 출제를 했죠. 요 두 개는 거의 뭐 매년 출제합니다. 잘 알아두시고 부채 비율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타인 자본 대출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져? 자기 자본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면은 타인 자본은 뭐죠? 부채를 말하죠. 자기 자본은 지분이면 타인 자본은 부채다. 자, 그러면은 이 지분인데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회계장부상에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우리가 부채와 자본을 대준 건데 이게 항상 같아요. 수식이. 자, 요거와 요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를 22회 시험에 내고 24회는 또 요 수식을 또 출제를 했죠. 이 자본의 총계, 이 자본의 총계에 대해서 문제는 부채 총계가 또 어떻게 돼요? 이 지문을 22회 시험과 24회 시험에는 요 지문을 갖고 또 출제를 했어요. 부채 비율.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거든요. 자, 타인 자본, 대출금이죠. 자, 여러분 타인 자본, 대출금인데 LTV가 있고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때 대출금이 제로다. 여러분 제로면 얼마? 타인 자본이 제로면 얼마? 부동산 가격 예를 들어서 10억 원인데 대출금이 제로면 얼마? 10억의 제로면은 0%. 자, 부동산 가격 10억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럼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타인 자본은 제로다. 그러면 전액 자기 자본 10억 갖고 투자했어요. 10억에 0이니까 또 0%입니다. 0%.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2억 갖고 투자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타인 자본이 2억이다 하면 얼마? 부동산 가격에서 얼마를 갖고 투자했다? 2억이면 얼마죠? 10억에 2억이니까 몇 프로? 20%. 그러면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타인 자본 2억을 투자하면 자기 자본 얼마? 8억. 8분의 2니까 4분의 1, 25%가 돼요. 0.25니까. 근데 만약에 대출 6억 받았다. 자, 6억이면 얼마? 10억에 6억이니까 60%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타인 자본이 6억이면 자기 자본은 4억입니다. 4분의 6은 2분의 3. 2분의 3은 150%, 1.5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8억을 융자 받았다 하면 어떻게 돼? 8억을 받으면 10억에 얼마? 8억이다. 그러면 10억에 8억에 몇 프로? 대부비율은 80%인데 그러면 타인 자본은 8억이면 자기 자본은 2억이니까 2분의 8은 4죠. 400%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대부비율이 20% 증가했지만은 부채 비율은 25% 증가했어요. 대부비율은 40%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125% 증가했습니다. 대부비율은 20%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250% 증가했어요. 이렇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지문이 또 출제를 또 잘해요. 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6페이지 밑에서 5번째 밑줄 그으면 되겠죠. 대부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한다. 밑줄. 자, 그리고 197페이지 또 부채 감당률. 네 번째, 요것도 작년에 출제했고 또 24회는 또 정답으로 물었는데 하여튼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돼요. 작년 시험에는 2문제에 걸쳐서 또 용어가 나왔죠.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구하는 건데 이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 이걸 측정하는 지표인데 시험에는
여러분이 2년 전 24회 시험은 요거 출제했어요. 24회에서 요것만 벌써 3번 나왔어요, 시험에. 1보다 큰 거.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보다 크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은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벌써 3번 출제되고 또 2번 출제된 게 요겁니다. 또 올해 요거 출제해서 올해 시험에 또 1보다 작은 거.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갚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그럼 만약에 여기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울수록. 자, 1에 가까울수록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입자와 대출자 둘 다 위험에 처하게 돼. 1에 가까울수록. 자, 그 관련된 내용 우리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거 공식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채무 불이행률이죠. 자, 여러분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 또는 손익분기 현금수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 자, 공시를 감안한 실질적인 임대료 수입인 유효조소득이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인 영업경비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대중 금액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대중 금액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영업경비에 있어서의 비율이 있어요. 자, 영업경비 비율을 보게 되면은 가능조소득에서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인 가능조소득에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대상 부동산의 생산성은 높아져요. 비용이 낮아지니까. 자, 그래서 기업의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영업경비 비율 하나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뭐가 많이 나오죠? 아까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부채비율, 부채 감당률 이 4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 4가지를 잘 공부를 또 우리가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 이론 우리 관련해서 마친데 투자 이론은 그 7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투자와 이 다음에 배우게 될 금융이론 합쳐서 12문제 출제합니다. 30%. 상당히 중요한 단원인데 또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투자 금융이론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상당히 많은 용어가 나오고 수식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잠시 쉬고 201페이지에 부동산 금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